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삼양봉과 매수 등락률을 같이 살펴봤는데 그 결과 삼양봉과 상따가 결합하면 굉장한 시너지가 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그 분석을 하기 전에 사실은 이 매수 등락률 그래프를 먼저 그려봤는데요. 전에도 우리가 그려본 적이 있었죠. 한 번 더 그려봤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가 좀 더 모였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선명한 해상도가 높은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매수 등락률이 낮은 종목들은 손실이 컸는데요. 이것은 과거의 매매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데이터로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 그래프를 그려보고서 저는 8% 미만 등락률이 낮은 종목들은 아예 손도 안 대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에도 8% 위로 올라온 종목들은 좀 건드리긴 했습니다. 이등주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실 이 8%도 기준이 조금 완화된 건데 원래 맨 처음에 기준은 14%였습니다. 이쯤에서 잘랐는데 지금 데이터가 조금 더 모이고 보니까 수익을 본 것들이 꽤 생겼죠. 이런 것들은 사실 원칙대로 하지 않고 이등주 매매를 하려다가 발생한 것들입니다. 데이터가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기준이 시간 순으로 어떻게 완화되어 왔냐면 14%였다가 그러니까 14% 위에서만 매매를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조금 더 내려와서 이제는 12%,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와서 이제는 8%로 완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가 매매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또 쌓인 데이터가 수익으로 나오다 보니까 통계상 기준이 완화돼도 돈을 번다라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매수 등락률 14% 위로만 매매하기로 했을 경우에는 매매할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정말 한두 종목 매매를 했는데 너무 매매할 게 없다 보니까 게다가 시장이 잠깐 굉장히 좋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준이 완화되면서 사실 원칙을 어긴 내동 매매를 했던 거죠. 그렇게 내동매매를 하면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조금 신중하게 진입한 결과 수익이 쌓였던 것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기준을 완화해도 돈을 번다라고 통계가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까지 완화된 상태고 이 밑으로는 절대로 건드리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매수 등락률 기준에 대한 브리핑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발전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그래프만 그려보고 각각 구간에 따른 민값만 구해봤잖아요. 이번에는 P밸류까지 구해보았습니다. 이전이랑 똑같은데 피어리어드는 일주일, 한 달을 정해놓고 8% 이상, 8% 미만으로 정한 다음에 칼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매수 등락률 8% 이상의 평균 수익률은 5거래일 동안에는 0.26%, 20거래일은 0.18%입니다.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 오른쪽을 전부 다 말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조금 불균형이 있는데 여기가 압도적으로 많죠. 일단은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매수 등락률 8% 미만인 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5거래일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밑에는 건드리질 않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서 평균 수익률 민값을 계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P밸류도 계산을 못하죠. 왜냐, 이쪽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20거래일 데이터, 한 달치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안정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5거래일보다는 20거래일이 데이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수 등락률 8% 미만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1.97%가 나왔습니다. 웬만하면 다 손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찍히게 됩니다. 요거랑 요거를 비교를 한 건데요. P밸류를 구해보니까 0.016으로 0.05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결과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매수 등락률이 낮으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고 높으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제가 최근에 깨닫고 있는 것들인데요. 어중간하게 상승한 종목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되죠. 급등을 할 거라면 급등주답게 확실하게 급등을 해야 거기서 큰 수익을 보는 거죠. 상승할 것처럼 어중간하게 한 8%, 7%까지는 올라왔다 하더라도 어중간한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면 오히려 손실을 보는 거고 화끈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도 급등을 해줘야지 거기서 큰 수익이 난다는 거죠. 15%, 20%, 25% 이렇게 급등을 해줘야 그 안에서 등락률도 크고 수익도 잘 난다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오르면은 사실 거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도 안 터지고 오르긴 올랐는데 애매하게 올랐을 때는 다른 사람들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화끈한 종목에서 사람들이 놀고 있다는 겁니다. 뭐 10% 이상, 20% 이상 그런 종목들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고 등락도 크고 수익도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8% 정도까지는 사실은
시장 소외주로 분류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 8%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완전 소외주는 아니죠. 소외주는 횡보하거나 보합이거나 조금 더 하락하거나 그런 상태일 텐데, 시장 주도주가 되기에는 좀 모자란 종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데 오늘 그 가능성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을 보여주려면 거래량도 터지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급등주 매매를 할 텐데, 8% 밑으로 올랐다는 것은 뭔가 관심을 조금 받을 만한 것 같긴 한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종목에 들어갔다가 손실을 봤다는 거고, 그런 종목에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죠. 이게 오늘 시장 주도주로 올라가면 나는 저점에서 산 게 되니까 싸게 사려다가 오히려 손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관심주, 시장 주도주가 되기 전에 미리 선침해하려다가 오히려 손실을 본 거죠. 상승하기 직전에 미리 예상하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미 상승한 종목에서 매수를 해도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남들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사려다가 오히려 손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비쌀수록 좋은 거죠. 싸면 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시장 주도주가 될 거였다면은 요 자리에서 놀지 않았겠죠. 이미 올라와서 충분한 거래량과 함께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었을 겁니다. 어중간한 자리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순식간에 올라와서 시장 주도주에서 놀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의 시장 주도주라면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거든요. 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도 매수할 기회를 별로 안 주고 올라오죠. 그런데 내가 매수할 기회가 있었다? 뭔가 좀 수상하죠. 결국에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제가 매수 등락률로 P밸류까지 구해봤는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결과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민값만 구해봤었죠. 이 민값도 이전에 14%, 12% 이렇게 완화되면서 결국엔 8%까지 내려갔는데 8%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렇게 P밸류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위에 11%, 12%, 14% 각각 선을 그어서 P밸류를 구해봤는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전에 민값으로 구분했던 그 자리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그냥 우연의 일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은 사실은 그냥 임의적으로 제가 내린 민값으로만 구분한 자리였다는 거고, 실제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자리는 이 8%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4%, 12%로 자르지 않은 이유가 P밸류가 만족되지 않은 자리라서 할 수가 없었고 8%로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위에도 여기 25%에서 P밸류가 확보가 되거든요. 거기는 따로 제가 상따 자리랑 구분해서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자리가 맞는데요. 여기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버리면 여기 위에서만 매매해야 되고 이 밑에는 다 버려야 되는데 여기도 분명히 수익 내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수익 내는 자리랑 요 상따 자리랑 두 개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요 밑에 8% 밑을 버리는 작업을 이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8% 밑으로는 다 버려버리고 이 위에서 여기 수익 나는 자리 또 여기 수익 나는 자리를 각각 구분해서 또 한번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매매는 내가 손실 나는 것들만 다 잘라내고 수익 나는 것만 남기면 그게 결국 돈을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손실 나는 것들을 찾아내고 제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8% 밑으로는 제거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P밸류를 구해보고 이게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니까 딥러닝에 이 매수 등락률도 넣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모델이 크게 성능이 개선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양봉 개수는 P밸류도 확보되고 딥러닝 모델 성능도 개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확연하게 눈에 띄는데 이 매수 등락률은 학습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로스가 줄어들지 않고 스코어도 늘어나지 않고 계속 제자리인 걸 보니까 뉴런이 부족한가 싶어서 네트워크에 학습 파라미터 개수를 늘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조금 더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뭔가 제가 알아야 할 것이 몇 개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알아보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던가 다른 방법을 사용해 봐야 되겠죠. 피처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것은 이 매수 등락률을 그대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작업을 한번 해준 다음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스케일링만 해서 넣어주거든요. 스케일링은 두 가지가 있는데 민맥스 스케일링이 있고 스탠다드 스케일링이 있는데 보통은 스탠다드 스케일링이 더 좋더라고요. 민맥스는 최대랑 최소를 빼는 거고 스탠다드 스케일링은 평균을 0으로 맞추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맥스는 0에서 1 사이로 되고 스탠다드 스케일링은 마이너스 값도 나오죠. 아무튼 지금은
그런 단순한 스케일링만 해줬는데 그거 말고 다른 피처 엔지니어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매수 등락률로만은 학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매수 등락률을 가지고 구간을 나눠보고 민값과 피밸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